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강의는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집합건물이 하자 처리 실무입니다. 예, 그래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하자 처리라는 게 소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자봇을 해라 하고 하자봇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그 사업 주체 하자봇을 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하자봇을 요구하고, 또 안 해줬을 때 보험회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거마저 안 해주다 보면 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자 처리 실무 중에 그 많은 부분이 과연 이 집합건물에서는 이 하자 처리에 대해서 법상으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강의를 드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집합건물법이 물론 2013년도에 개정과 함께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 법의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비해서는 그 하자 처리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점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도 사실 작년 2016년 8월 달에 개정이 됐죠. 그전에는 주택법만 있다가 주택법에 관리에 관한 부분을 끄집어 나와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드려야 완벽한 강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의안을 만들 때부터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강의안을 준비를 했고, 또 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그리고 법에 대한 사항, 실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강의를 2시간 동안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이렇게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안에 의해서 한 중간 정도에 딱 끊어서 강의를 드리고요. 좀 잘 아시는 분은 이거 내가 잘 아는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모르시는 분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를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서 보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합건물의 하자 처리 실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하자의 개념, 하자의 개념과 하자의 유형, 요 부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장부터는 하자 판단 기준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요거는 그 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집합건물법. 다음에 3번째, 집합건물에서 하자 처리 실무, 어떻게 하자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앞으로 개정될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 개념과 하자 유형. 하자의 개념. 이 하자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자와 그 하자보수를 해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자가 좀 다른 거예요.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 하자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자 아니냐,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자다. 여러분이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해달라고 했을 때 시공자가 그 현장에 와서 내가 보수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책임질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쓰는데, 똑같은 하자란 말을 쓰지만 그 하자의 개념이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좁은 의미의 하자, 협의의 하자, 광의의 하자, 넓은 의미의 하자, 이렇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이거 누가 뭐 나눈 것도 아니고 제가 나눈 겁니다. 좁은 의미의 하자. 그랬을 때는 되게 하자 담보 책임자, 하자 보수를 해주는 사람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 그러니까 시공자, 또 분양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하자 담보 책임자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하자다. 그래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 법상으로 나오는 하자, 요걸 얘기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각 법에 있어서
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미시공 변경 시공 원인으로 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미시공 변경 시공 원인으로 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까지는 좀 이게 좁은 의미로 이제 보고 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하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자가 생각하는 하자인데 이것뿐만 아니로 요거에다가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되는 게 어느 건가 보면 원래 계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계약이 요구하는 그 형상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계약에서,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보면 분양할 때 이것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럴 때 이제 어떤 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하자 보수를 하러 온 사람이 분양자가 아니고 시공자일 경우에 그 시공자는 그 분양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법상 하게 되는 거, 건축법 위반, 뭐 그런 것들 법상 갖추어야 되는 하자. 또 뭐 절대적 하자, 미시공 변경 불실 시공에 의한 손해. 여기는 미시공 변경 시공에 의한 하자인데 여기는 뭐냐면 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됐다, 준공도면 대비 변경 시공 됐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자는 없어. 하자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있다 얘기죠. 공사비 차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손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걸 이제 넓은 의미의 하자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장 잘못에 의한 하자는 좀 좁은 의미의 하자다. 이제 그런 어떤 서로 하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자는 사업 주체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하자 보수 요구를 할 때 그 분양자, 사업 주체한테 요구하지 않고 시공자한테 요구를 해요. 시공자한테 하자 보수 해달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 시공자는 책임져야 할 하자 중에서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자는 공사상 잘못에 의한 하자만 책임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설계상 하자가 있다. 설계상 하자가 있다. 또 분양 카탈로그대로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시공자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자는 사업 주체, 분양자한테 요구하는 거고, 그게 사업 주체나 분양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공자가 할 일이라면 분양자나 사업 주체가 시공자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하자 보수 요구할 때도 법률상 하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업 주체나 분양자에게 요구하고 분양자가 시공자한테 얘기하게끔 그렇게 해야 분양자나 사업 주체한테 하고 하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이견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공자를 붙들고 예를 들어 이거 설계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분양계획서하고 다르냐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 다음에 이제 하자를 좀 이제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요, 그 하자가 초래하는 지장에 따라서 기능상 하자, 미관상 하자, 안전상 하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하자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의 정의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자란 공사상 잘못에 의해서 균열, 들뜸, 누수 등등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으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해야 하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그 지장,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해야 그걸 하자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래하지 않으면 하자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초래하는 지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예를 제가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는데 기능상 하자다. 그럼 뭐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창문이 잘 안 열리고 다 기능상 하자죠. 안전상 하자다. 뭐 균열이 간다. 건물이 뭐 기울어진다. 그 안전상 하자죠. 뭐 사다리에 등받이가 없어서 사람이 올라갈 때 떨어질 것 같다. 안전상 하자입니다. 안전상 하자입니다. 이 미관상 하자다. 미관상 하자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미관상 하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미관상 하자예요. 미관상 하자.
왜냐하면 미관상 하자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그걸 하자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근한 예로 이제 건물 외벽에 화강석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는다 했을 때 이게 잘 보면 색깔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이제 관리소장님께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해달라. 색깔이 너무 차이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주체 하신 분이 와서 딱 보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관상 하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래도 색상이 저렇게 다르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분은 또 원래 돌이라는 게 석산에서 나오는데 어디를 짜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소장님은 색이 다르면 현장에다 펼쳐놓고 색깔을 맞춰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관상 하자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게 협상이 잘 되면 다행인데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법으로 가게 되잖아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인이 현장에 가서 보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관상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또 하나 미관상에서 예를 들면 균열이에요. 균열. 그래서 집합 건물은 대개 이제 외부에 돌을 붙인다든지 알루미늄 판넬을 붙이기 때문에 사실 집합 건물에서 균열이 문제가 되는 곳은 지하 주차장, 천정 바닥 정도. 천정도 요즘에는 뿜칠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균열이 드러날 수 있는 건 지하 주차장 바닥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에 있어서 균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외벽이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건축 설계 기준에 보면 허용 균열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0.3mm, 0.3mm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균열이 발생하면 하자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0.3mm, 0.4mm 이상의 균열은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0.3mm, 0.4mm 이하의 균열이에요. 이하의 균열은 허용하는 균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0.3mm 정도 균열이 이렇게 가 있다. 그건 눈에 확 띄거든요. 그걸 이제 미관상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균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판결서에 0.3mm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이걸 그냥 방치했을 때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유로 이걸 하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서에 이름까지 그 말까지 나온 거고 뭐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걸 색깔이 몇 도가 차이 나면 문제냐 이렇게 이제 다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하자가 참 다루기 어렵다. 다음에 여기 이제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설계상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시공 과정 중에서 이 설계 잘못을 체크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계가 잘못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 같은 걸 통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공이 돼버리면 하자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설계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책임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양받는 사람들이 설계자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계자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설계자는 누구하고 계약하느냐? 사업주체하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자. 그걸 분양한 사람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계상 잘못이 있었을 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데는 분양자인 거예요. 사업주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설계상 하자가 있고 분양상 하자. 분양 때 하기로 했던 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저는 분양상 하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명칭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공상 하자. 공사상 하자죠.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사용상 하자. 사용에 의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사용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또 노후화하자.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고 요 다음에 넘어가면 제가 설계상 하자하고 분양상 하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시공상 하자를 보면 이게 이제 공사상 하자인데 옛날에는 이제 공사상 하자다. 그러면 하자 이렇게 이제 다뤘어요. 요거를 이제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일반 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 그러니까 준공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준공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다면 좁은 의미로 그걸 하자로 보지는 않는데 준공도면대로 하지 않은 거는 손해배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분양자들은 준공시의 그 도면을 기준으로 준공시의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질 걸 예상하고 분양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도면 보니까 그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 원래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자는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상 하자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우리가 일반 하자,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기능상 하자, 미관상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설계상 하자가 그 전까지는 공사상 하자가 주로 이슈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가 이슈였는데 최근에 설계상 하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라는 게 설계부터 이제 잉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계 하자가 있었을 때 그 설계상 하자는 도대체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설계상 하자는 도급계약보다는 위임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도급계약보다는 위임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임계약이라는 거는 도급계약이라는 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너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 내가 지을 수 있는데 너한테 이걸 계약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네, 그걸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임계약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위임한다. 그래서 준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이 설계계약은 준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면 그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의사한테 우리 몸을 맡겼는데 의사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의료사고가 났다고 하고 그 의사가 그에 대해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계약은 도급계약보다는 위임계약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계약서를 보면 설계계약할 때 거기 하자담보책임 그런 말은 잘 안 써요. 설계 자체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서에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설계 잘못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설계자가 책임지느냐?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책임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과실이 있는 가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자들이 최근에 이렇게 설계 잘못 때문에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되면서 설계 계약하면서 설계자들이 그에 대해서 취하는 게 뭐냐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설계 보험이라고 해요. 혹시 내가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 잘못 때문에 혹시 내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입게 되면 보험회사 너네가 좀 물어주라 이거예요. 설계 계약.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설계 계약이 굉장히 설계 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많은 큰 프로젝트 시에는 그 설계사들이 보험에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설계하자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 잘못이 크게 있을 게 없어요. 예, 단순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다, 화력 발전소다, 뭐 해상 터널이다. 이런 데의 설계가 우리나라가 뭐 여러 번 해봤을까요? 여러 번 안 해봤겠죠. 특수한 설계죠. 그럴수록 설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면 좋고요. 그래서 설계자는 채무 불이행치 및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설계의 업무 과실은 법령상 사항 준수뿐만 아니라 법령상 어떤 게 있으면 그걸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의무를 준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상 하자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는데 2014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분양 대비 미시공 하자, 분양 대비 변경 시공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분양 기준으로 또는 이걸 사업 승인 도면 이렇게 봐도 돼요. 도면에는 사업 승인 도면이 있고 그 아파트를 승인받을 때 만든 도면이 있어요. 다음에 사용 승인 도면이 있어요. 준공할 때 도면. 사업 승인 도면으로 그 사업을 승인받고 공사를 착공하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그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죠. 뭐 공사를 하다가 좋은 자재가 나오면 그 자재를 쓰면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승인 도면 기준으로 공사를 착공하지만 막상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을 받는다. 아니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업 승인 도면 또는 분양 시 약속했던 기준. 예. 그게 이제 분양 대비 미시공, 분양 대비 변경 시공인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업 승인 도면 대비 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분양 대비 변경이 있었을 때 이게 하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사업 승인 도면 그 포함해서 분양 시에 분양을 받는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어떤 걸까요? 분양 카탈로그에 예를 들어 안방에 붙박이장을 해주기로 했어. 근데 안 했어. 그럼 뭐죠? 그럼 하자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피분양자가 확인할 수 없는 자료.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요. 정말 기술적인 자료이죠. 그런 자료들에 있는데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자료에 있는 거는 하자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분양받았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 이제 판결서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그 설계 변경이 적법하다면 하자 판단 기준은 준공도면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준공도면이다.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설계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할 때 뭐 선분양하죠. 선분양하고 다음에 그 변경 중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요. 경미한 변경은 그냥 넘어가지만 중요한 변경은 이미 선분양했을 때는 분양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변경을 동의를 안 받고 변경했다. 그러면 적법하게 설계 변경한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이 기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상 하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하자와 준공 대비 미시공, 변경 시공은 하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공도면이 모든 거에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준공도면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다. 그래서 준공도면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도 그렇고 공동주택관리법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구조적 하자와 비구조적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을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주택법 한번 볼게요. 주택법은
2016년 8월 이전에 있었던 법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혹시 아파트를 관리하신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2016년 8월 16일 이후에 준공됐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8월 이전에 준공된 거다 그러면 여전히 주택법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택법을. 그래서 언제 준공되느냐에 따라서 법이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주택법에는 그전 2016년 8월 이전 주택법에는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 10년과 5년으로 나누고 있죠. 이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내력벽은 10년이고 보하고 바닥은 5년이죠. 근데 2016년 8월 달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보하고 바닥이 10년으로 와버렸어요. 아시죠?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10년차 하자 가운데 내력벽, 내력구조부, 주요구조부가 여기 다 들어가죠. 그리고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기둥, 내력벽, 바닥 보기 때문에 바닥보도 다 10년차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됐다. 다음에 지방공사도 10년차다. 지방공사라고 하면 뭘까요? 지방공사. 쉽게 얘기해서 파일 그런 거죠. 파일. 우리가 기초라는 게 뭐죠? 기둥의 힘을 받아서 집안에 힘을 전달하는 거를 기초라고 하죠. 기초. 예. 다음에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보로부터 전달해 오는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으로 전달해 오는 힘을 받아서 땅에 전달하는 기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다음에 기초에 의해서 전달해 오는 건물 전체의 힘을 받아서 집안에 전달하는 집안. 그걸 지방공사라고 해요. 예. 그래서 파일을 박았다. 예? 다음에 기초 하부에 집안을 다져서 잡석 다짐을 했다. 중요하죠. 예, 그걸 지방공사라고 해요. 그동안은 이 공동주택관리법 작년 8월 달 만들기 전에 담보책임기간을 보면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불명확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토공사 하나만 있어. 토공사 하나 있고 몇 년으로 돼 있죠? 토공사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은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좀 개념이 없는 시공사는 파일이 토공사다. 그러니까 담보책임기간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법이 불명확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집안의 굉장히 중요도에 비해서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는 지방공사를 명확히 했어요. 10년 차다. 이렇게 공동주택법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그 전에 2013년도 6월 달에 집합건물법이 담보책임기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도 당연히 주요구조부 지방공사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방공사를 10년으로 본 거는 2013년도예요. 공동주택이 주요구조부와 지방공사를 10년으로 본 거는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집합건물법과 다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비구조적 하자다. 그러니까 비구조적 하자라는 건 뭐 조적벽, 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도배, 도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구조적 하자는 주택법에서는 1년에서 4년이었어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바꾸면서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2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도 주택법 이후로 바뀌면서 1년 정도를 다 플러스 했어요. 1년에서 4년을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다음에 그것도 집합건물법이 2년에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과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2016년 8월 달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연도별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하자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요거 뭐 간단합니다. 공용 부분의 하자도 구분할 수 있는 공용 부분과 구분할 수 없는 공용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고 분양주택이 있다. 그게 한 아파트 단지에 있다. 그랬을 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을 때 아파트 외벽 도장은 공용 부분인데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아파트 외벽 도장에 하자가 생기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있는 주차장, 이건 도대체 누구 거냐. 예. 또는 조경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양주택의 하자냐 임대주택의 하자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하자 관련 처리를 할 때 그런 단지에 계실 때는 분양 아파트의 어떤 관리, 임대 아파트의 관리가 좀 다르거든요. 예, 여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개는 관리가 나눠져 있죠. 예,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용 부분의 하자가 있고 전용과 공용과 연관되는 하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이나 전용 부분에 영향을 주는 하자, 이런 거죠. 옥상에 방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옥상 방수에 하자가 생겼어. 그런데 그 하자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죠? 최상층 전용 부분에서 피해를 보죠. 최상층 전용 부분에서 피해 보는 거죠. 공용부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전용부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부분, 전용부에 발생한 하자이나 공용부에 영향을 주는 거. 발코니 베란다에 방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코니에 화분을 키워. 그래서 매일 물을 줘. 그러면 발코니 턱으로 물이 자꾸 빠져나와서 공용부로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럼 자기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계속 그냥 물이 흘러내리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전용부에 발생한 하자인데 다른 전용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화장실 누수죠. 화장실. 예. 화장실 누수에 화장실 바닥 배관이 슬래브 상부 쪽으로 배관되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공사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의 그 바닥 배관을 슬래브 상부에 배관하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져요. 그죠? 층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슬래브를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서 빼자. 슬래브는 줄여둘 수 있지만 상부 쪽 화장실 배관이나 방수의 문제가 그 아래층의 문제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자 조사를 나갔을 때, 자, 요렇게 이제 상부층 하자 방수 때문에 하부층에 문제가 생기면 방수 비용은 상부층에 뽑아주고 도배 비용은 누구한테 뽑아줘야 되느냐. 이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상부층에 다 뽑아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안 해줘 버려.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감정인들은 굉장히 이 비용에 대해서 명확히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죠. 또 하나 또 문제가, 이 공용부 전용부의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파이프 샤프트라고 있어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마찬가지예요. 파이프 샤프트에 보면 수직으로 배관이 있어요. 그죠? 배관이 있죠. 수직 배관이 있어요. 그 수직 배관이 지붕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누수가 들어와. 누수가 공용부에서 이제 누수가 된 거죠. 공용부에서 누수되다가 그게 이제 좀 슬래브 턱이 튀어나온 쪽으로 해서 그 안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용부의 누수가 전용부로 전달돼요. 그랬을 때 이거 그 세대 내부에서는 집이 누수된다. 근데 우리 집만 누수되는 거야. 아무도 누수 안 돼요. 자기만 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소장님은 이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공용부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전용부로 볼 거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어디까지 공용부로 보고 어디까지 전용부를 봐서 전용부가 보수해야 될 부분과 공용부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요.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전용부를 위해서 공용부 돈을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유부 사람이 자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부를 보수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기술자들이 좀 더 명확히 나눠야 될 부분이, 앞으로 더 공부하고 나눠야 되고 하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강의도 하고 그러면 이제 회사로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저도 가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가보지 않고 가보고 도면도 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준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 그건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